아주머니, 저 쌓여있는 소금 자루를 전부 사세요. 12살 거지 사내아이의 목소리가 장터 찬바람 속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건 온 장터 사람들이 한 달이 넘도록 거들떠보지도 않은 검고 냄새나는 불량 소금 자루들이었습니다. 과부 송매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썩은 소금을 전부 사려면 당장 오늘 먹을 쌀 한 줌값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저 불량 소금 자루 안에 도대체 무엇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세상이 버린 거지 소녀는 어떻게 저토록 확신에 차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속 소금 유통을 독점하여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던 탐욕스러운 상인들의 배단은 영조실록, 정조실록, 그리고 경국대전과 대명률 직해, 실학자 서유구의 임원 경계지와 은폐낙송, 개서야담 등에 실제로 기록된 역사랍니다. 소금 한 톨이 없어 온 고을이 신음하던 그 시절, 맨발의 거지소년과 소금 장수 과부가 함께 한 고을의 탐욕을 뒤집어 엎은 통쾌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소금 한 대박에 엽전 연립이오. 온양 장터 어귀에 나붙은 엄달봉 소금가게 창고의 방문이 새벽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엽전 연립이라면 불과 2달 전만 해도 소금 서대박을 살 수 있던 돈이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그 방문 앞에 멈춰서서 혀를 끌끌 찼지만 감히 항의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대풍의 몽둥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온 고을 사람들이 뼛속까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때는 조선 숙종 연간 충청도 온양 고을에 염해가 내린 지 2달째 되는 겨울이었어요. 염해라 함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재앙이었던 것이지요. 엄달봉이라는 자가 온양 일대 소금 유통을 소나기에 틀어쥐고 값을 10배 가까이 올려버린 탓에 장터 사람들은 소금 한 톨 구하지 못해 겨울을 떨고 있었습니다. 김장독은 진작에 바닥을 드러냈고 된장 항아리는 간이 빠져 맹물처럼 흐물거렸어요. 소금 없이 겨울을 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고을 사람들은 그제야 뼈저리게 알게 되었던 것이랍니다. 그날도 송매실은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다 해도 마땅히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소금 지게를 져야 하는데 팔소금이 없으니 새벽부터 일어나 빈 지게 앞에 쪼그려 앉아 한숨을 내쉬는 것이 요즘 매실의 아침 일과였던 것이었습니다. 빛바랜 옥색 치마 저고리를 여미고 쪽머리에 검은 나무 비녀를 꽂으며 매실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았어요. 솥 안에는 어제 끓인 죽이 한 솥 남아 있었지만 간이 빠진 맹물 같은 것이어서 시아버지 황봉수 어른께 올리기에도 민망한 것이었지요. 매실이 온양 장터에서 소금 행상을 시작한 것은 남편 황태수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21의 청상과부가 된 매실 앞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얹었어요. 재가를 하라는 사람,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사람, 심지어 눈먼 시아버지를 봉양소에 맡기라는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매실은 한 번도 그 말들을 귀담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랍니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잡았던 손, 그 손 위에 황봉수 어른의 주름진 손이 포개졌던 그 순간을 매실은 죽어도 잊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친정에 돌아가 봐야 오라비 식구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신세였고 봉양소라는 곳은 들어가면 산 사람도 죽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매실은 이를 악물고 장터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나물 장사를 했고 다음에는 삼배를 팔았지요. 그러다 소금 행상이 남는 것이 조금 낫다는 말을 듣고 엄달봉에게 소금 석 자루를 외상으로 빌린 것이 화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엄달봉이 온양 장터 소금 유통을 완전히 틀어주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매실이 빈 소금 지게를 등에 지고 장터로 나선 것은 해가 겨우 산등성이를 넘을 무렵이었습니다. 지게를 진 것은 습관 때문이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소금을 떼어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사서 메고 나올 심산이었지요. 하지만 2달째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달봉이 온양 일대 소금 창고를 전부 사들이거나 협박으로 틀어막아 버렸으니 엄달봉을 거치지 않고
소금을 구할 장도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장터는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그 북적임이 활기가 아니라 어딘가 지치고 움츠러든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핏기가 없었고 옷은 때가 절어 있었지요. 소금이 없으니 음식간을 맞출 수 없었고 간을 맞추지 못한 음식을 며칠씩 먹다 보니 몸에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랍니다. 매실이 장터 한가운데를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엄달봉 창고 앞마당에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어요. 매실이 발길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는데 군중 사이로 오대풍의 굵직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나왔습니다. 이놈이 창고 소금 자루에 손을 댔다. 도둑이여, 도둑. 매실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을 때 본 것은 이런 광경이었습니다. 12살이나 되었을까? 아니, 그보다 더 어려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창고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어요. 누더기 적삼 하나를 걸쳤는데 옷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것이었고 맨발은 겨울 흙바닥에 그대로 다 발등이 터 있었습니다. 상투도 못튼 더벅머리가 엉겨 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때가 까맣게 절어 있었어요. 갈비뼈가 비치도록 마른 몸이었는데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등가죽이 배가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었어요. 겁에 질려 울거나 벌벌 떨어야 마땅한 상황인데 아이의 두 눈이 오대풍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서늘한 무언가가 그 눈 안에 깔려 있었어요. 불꽃처럼 또렷하고 꺼질 것 같지 않은 눈빛이었지요. 오대풍이 몽둥이를 들고 아이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체격이 산만한 사내가 허리를 굽혀 아이의 멱살 가까이로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이놈,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빌어야지. 감히 어디서 손을 대?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내리깔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대풍의 화를 더욱 돋웠던 것이지요. 오대풍이 몽둥이를 번쩍 들어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매실의 발이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갔어요. 잠깐, 한마디였습니다. 크지도 않은 목소리였는데 어쩐지 장터 소음을 뚫고 똑똑히 들렸지요. 오대풍이 몽둥이를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일제히 매실을 쳐다봤어요. 매실 자신도 왜 발이 그쪽으로 움직였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저 눈빛이었어요. 무너지지 않는 저 아이의 눈빛이 매실의 발을 잡아 끌었던 것이랍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훔쳤습니까? 매실이 오대풍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대풍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여? 이 과부가 어디서 끼어들어? 훔친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오. 소금 자루에 손을 댔다 하셨는데 이 아이 몸 어디에 소금이 있습니까?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그러고 보니 손에 아무것도 없네라고 중얼거렸어요. 오대풍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지만 막상 들이밀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소금 자루 옆에 쓰러져 있었을 뿐 실제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배가 고파 창고 그늘 아래 쓰러진 것을 오대풍이 트집을 잡은 것이었던 것이지요. 오대풍이 몽둥이를 내리며 매실을 향해 손가락을 겨눴습니다. 두고 보자. 이 과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왈패들을 이끌어 물러갔어요. 장터 사람들이 슬금슬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매실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잘했다는 사람도 고맙다는 사람도 없었지요. 오대풍의 눈밖에 나면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매실이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입술이 하얗게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 아래 검은 그늘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는지 짐작도 안 되는 몰골이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쓰러지기 직전인 몸으로 그 눈빛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안쓰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아이가 잠깐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공주고을에서 왔습니다. 공주고을에서 5년까지? 혼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에 목에 힘이 빠져 고개가 옆으로 꺾일 뻔했어요. 매실이 얼른 아이의 어깨를 잡아 지탱해줬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도진이라 합니다. 서도진. 매실이 아이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일으키려는데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몸이었던 것이지요. 매실은 말없이 빈 소금지게를 다시 등에 지고 도진의 손을 잡았어요. 일단 밥부터 먹어라. 도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낯선 사람이 이유도 묻지 않고 손을 내밀어 준 것이 낯선 듯 아이는 잠시 굳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장터거지 아이답지 않게 단정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방식이, 고개를 내리는 각도가 어릴 때부터 예절을 배운 아이의 몸짓이었지요. 하지만 매실은 그것을 눈여겨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눈앞에 쓰러질 것 같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은 온양장터에서 반 시즌쯤 걸어야 나오는 곳에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초가지붕에 흙벽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집이었어요. 마당은 좁았고 부엌 아궁이는 그 으름이 새까맣게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마당 한켠에 장독대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처마 끝이 가지런히 손질되어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은 살림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실이 도진을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방 안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어요. 툭툭 마루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황봉수 어른이 문지방을 짚고 서셨습니다. 71의 나이에 두 눈이 완전히 멀었어도 황봉수 어른의 자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삼배 도포가 낡고 해졌지만 옷매무새가 반듯했고 서리처럼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눈이 도진이 서 있는 쪽을 정확히 향했습니다. 귀가 눈을 대신한다는 것을 매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황봉수 어른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누가 왔느냐? 아버님, 장터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오늘 하룻밤만 재워도 되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고개를 조금 기울이셨어요. 도진의 발소리를 듣고 계신 것이었지요. 도진이 마당 흙바닥 위에 서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황봉수 어른의 귀는 그 미세한 숨결과 무게중심을 읽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황봉수 어른이 낮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이 아이는 장터거지가 아니여. 걸음걸이가 달라. 어디서 들어본 듯한 기척이구나. 매실이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황봉수 어른은 더 말씀을 잇지 않으셨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방 안으로 돌아가셨지요. 허락이었습니다. 매실이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에 끓인 죽 솥을 열었어요. 세 그릇 분량이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황봉수 어른 한 그릇, 자신 한 그릇, 그리고 내일 아침을 위한 한 그릇이었지요. 매실은 잠깐 솥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릇 2개를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은 내일 걱정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살아있는 목숨이 눈앞에 있는데 솥 앞에서 셈을 따지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매실은 오래전부터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황봉수 어른께 한 그릇을 올리고 도진에게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도진이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허겁지겁 먹을 것 같았는데 아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릇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먼저 방 안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드시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 작은 예절이 매실의 가슴 어딘가를 콕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간도 빠진 묽은 죽이었는데 도진은 단 한 알도 남기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숟갈까지 긁어먹고 그릇을 매실에게 두 손으로 돌려줬지요. 감사합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이 그대로 담긴 목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매실이 도진에게 처마 및 가마니를 내어줬습니다. 아이는 가마니 위에 웅크리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오래오래 굶고 걸어온 몸이 마침내 쉴 곳을 찾은 것처럼
숨소리가 금세 고르게 잦아들었습니다. 매실은 부엌 앞에 서서 빈 소금 지게를 바라봤어요. 지게 옆에는 엄달봉에게서 빌린 소금값 차용증이 꽂혀 있었습니다. 3달 전 소금 석자루 값이었는데 이자가 불어 지금은 소금 10자루 값이 되어 있었어요. 엄달봉이 직접 찾아와 사흘 안에 갚지 않으면 행상 허가패를 빼앗겠다. 으름장을 놓고 간 것이 이틀 전이었지요. 사흘이면 모레였습니다. 근근히 모아온 엽전 꾸러미를 다 털어도 절반이 되지 않았어요. 매실이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눈먼 시아버지 약값도 당장 내일 곱기도 모레 갚아야 할 빚도 한꺼번에 가슴을 짓누르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마 밑에서 고르게 숨을 쉬는 저 아이의 숨소리가 그 무거움을 조금은 덜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오늘 밤 따뜻하게 자고 있다는 것이 이 추운 겨울밤에 작은 위안이 되었던 것이지요. 매실은 말없이 부엌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이었으니까요. 매실이 눈을 뜬 것은 닭이 2번째 울 무렵이었습니다. 잠을 잔 것인지 눈을 감고 누워있은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밤이었어요.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하고 새벽이 아침이 되는 것을 천장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것이지요. 모레까지 소금 10자루 값을 갚지 못하면 행상 허가패를 빼앗기는 것이었고 허가패를 빼앗기면 장터에서 물건을 팔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눈먼 시아버지 약값은커녕 당장 내일 아침 죽 한 그릇을 끓일 쌀도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었어요. 매실이 부엌으로 나와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는데 처마 밑이 조용했습니다. 도진이 아직 자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내밀었는데 가만히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아이가 언제 일어났는지 흔적도 없이 자리를 정리해 놓고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아 있었던 것이랍니다. 무릎을 세우고 두 팔로 감싼 채 엄달봉 창고 쪽 방향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해가 아직 산 너머에 있어서 마당이 파랗게 어두운데 그 어둠 속에서 도진의 눈빛만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매실이 부엌에서 솥을 올리는 소리를 내자 도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제가 불 지피겠습니다. 매실이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도진은 이미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부싯돌을 다루는 손이 익숙했어요. 처음 해보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지요. 불씨가 금세 살아났고 도진은 장작을 적당한 크기로 골라 넣으며 화력을 조절했습니다. 이것도 배운 사람의 솜씨였던 것이었어요. 매실이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방에서 일어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팡이가 마루를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문지방을 넘어 마루 끝에 걸터 앉으시며 도진 쪽을 향해 고개를 드셨어요. 눈은 멀었지만 아궁이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와 도진이 장작을 고르는 소리를 귀로 따라가고 계신 것이었지요. 아직 있구나. 황봉수 어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진이 아궁이 앞에서 고개를 들어 황봉수 어른을 향해 공손히 허리를 숙였어요. 말없는 인사였지만 그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그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실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아니었지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걸어오는 소리였는데 발소리에 여유가 넘쳤습니다. 제 세상인 양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걸어오는 발소리였어요. 매실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설거지통에 담긴 물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는데 눈빛이 굳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대문이 안쪽으로 밀려 열렸어요. 엄달봉이었습니다. 비단 도포에 옥관자가 박힌 갓을 쓰고 부채를 손에 든 채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그 뒤로 오대풍과 왈패 서너시 따라 들어왔지요. 왈패들이 마당 양쪽으로 퍼져 서는 것이 마치 퇴로를 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래 해온 자들의 몸에 밴 동작이었던 것이랍니다. 엄달봉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부채를 천천히 펼쳤어요. 눈이 작고 처져 있어 웃는지 노려보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이 매실을 아래 위로 훑었어요. 송씨 과부 사흘이라 했지.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소? 매실이 설거지통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으고 허리를 반쯤 굽혔어요. 객주 어른,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엄달봉이 부채로 제 손바닥을 탁탁 치며 마당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독대 앞을 지나고 부엌 앞을 지나며 집 안을 구경하듯 둘러봤어요. 남의 집 마당을 제 집 안방처럼 걸어다니는 그 모습이 매실의 가슴에 불을 질렀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맞서봐야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달봉이 부엌 앞에 멈춰서며 입을 열었어요. 소금 석 자루를 빌려간 것이 석 달 전이었소.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10자루 값이요. 당장 오늘 못 갚으면 행상 허가패를 내놓으시오. 사흘이라 하셨습니다. 아직 이틀이 남았습니다. 엄달봉의 눈꺼풀이 한번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내가 마음이 바뀌었소. 오늘 받겠소. 매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틀이 남았다 해도 갚을 방도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이틀이라도 있으면 무언가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이라니, 오늘 당장이라니. 매실의 손이 치마폭을 꽉 쥐었습니다. 엄달봉이 한 걸음 매실 쪽으로 다가왔어요. 부채를 접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방도가 있소. 내 안채에 들어와 살림을 맡아주면 빚은 없던 것으로 해드리지. 마당에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왈패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어요. 수치심이 불길처럼 온몸을 타고 올랐습니다. 살림을 맡아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만큼 매실이 어리석지 않았어요. 8번째 첩으로 들어오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매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도록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절대로 이 자리에서 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지팡이 소리가 울렸어요. 툭, 툭, 툭.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문지방을 짚고 일어서셨어요. 71의 나이에 두 눈이 멀고 기력이 쇠한 몸이었지만 문지방을 넘어 마루 끝에 서시는 그 자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리처럼 흰 수염 아래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이 정확히 엄달봉이 서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귀로 사람의 위치를 짚는 것이었지요. 황봉수 어른이 지팡이를 마루에 탁 짚으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거기 엄객주라 했느냐? 엄달봉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먼 노인이 마루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여유를 되찾았어요. 어르신, 이건 저와 과부 사이의 일이오니 편히 들어가 계십시오. 편히 들어가 있으라고. 황봉수 어른이 그 말을 천천히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마당을 한번 짚으셨어요. 내 며느리 앞에서 지금 한 말을 다시 한번 해보아라. 글을 배운 자라면 그 말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인지 짐승의 입에서 나올 말인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잔잔했어요. 그런데 그 잔잔함이 천둥보다 더 무겁게 마당을 눌렀지요. 오대풍이 뒤에서 몽둥이를 만지작거렸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게 손을 대는 것은 조선팔도 어디서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하늘이 보고 땅이 보는 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달봉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부채를 다시 펼치며 한 발 물러섰어요. 어르신 기력이 대단하시구려. 허나 빚은 빚이요. 송과부 사흘 안에 못 갚으면 허가패는 내가 가져가겠소. 집문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요. 집문서라는 말에 매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허가패를 빼앗기는 것도 막막한데 집문서까지라니
그렇게 되면 황봉수 어른과 함께 거리로 나앉는 것이었어요. 눈먼 70 노인을 모시고 겨울 장터 바닥에 나앉는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자 다리에서 힘이 사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엄달봉이 오대풍을 데리고 유유히 대문을 나섰어요. 왈패들이 하나씩 따라 나가며 매실을 힐끔힐끔 돌아봤습니다. 마지막 왈패가 대문을 쾅 닫고 나가자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매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이 아니라 힘이 완전히 빠진 것이었어요. 치마폭이 흙마당에 펼쳐졌고 두 손이 무릎 위에 힘없이 놓였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막막하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 법이었던 것이지요. 황봉수 어른이 마루에서 천천히 내려오시려 했습니다. 매실이 얼른 일어나 시아버지의 팔을 받쳤어요. 황봉수 어른이 매실의 손을 꼭 잡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매실의 가슴을 더 저미었어요. 위로의 말보다 그 손의 온기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귀퉁이에 서 있던 도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어요. 엄달봉 일당이 들이닥쳤을 때부터 부엌 문 뒤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지요. 다만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12살 아이의 얼굴이라고 보기 어려운 눈빛이었어요. 도진이 매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매실이 고개를 들었어요. 힘없는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달봉 창고 앞에 쌓인 소금 자루들 있지요. 검고 냄새가 나는 자루들 말입니다. 저 자루들이 저기 쌓인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매실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요. 그거야 한 달도 넘었지. 아무도 안 사니까 저기 쌓인 거 아니겠냐? 냄새도 나고 빛도 검어서 불량 소금이라 하던데.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갯벌 냄새라던가. 바닷가 냄새. 도진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매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이가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장터에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온양 장터 동쪽 끝 엄달봉의 소금 창고 앞에는 시커먼 자루들이 담벼락을 따라 쌓여 있었습니다. 20자루는 좋게 넘어 보이는 양이었어요. 자루 겉면이 검은 것은 물론이고 가까이 다가가면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장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도 그 자루들 쪽으로는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적이 쌓여 있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으니까요. 엄달봉도 처치 곤란인지 창고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바깥에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도진이 그 자루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쪼그려 앉아 자루 표면을 손끝으로 천천히 만져봤어요. 그리고 손가락 끝에 묻어난 검은 것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맞더니 이번엔 자루 옆면을 귀에 갖다 댔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옆에서 보던 매실이 뭐라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도진이 일어섰어요. 아주머니, 저 자루들을 전부 사십시오. 매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부라는 말이 귀에서 한번 튕겨나가고 다시 들어왔어요. 전부라니, 저게 20자루는 넘을 텐데. 23입니다. 제가 셌습니다. 그걸 사려면 내가 가진 것을 전부 털어야 한다. 아버님 약값도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어진다는 말이야. 저건 불량 소금이잖느냐. 온 장터 사람이 한 달 넘게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을 왜 전부 사야 한단 말이냐. 도진이 매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불량 소금이 아닙니다. 매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매실이 자루 쪽을 다시 바라봤어요. 검고 냄새나는 자루들이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고개가 절로 저어지는 것들이었어요. 도진아, 내가 어떻게 그걸 안단 말이냐? 온 장터 사람들이 다 불량이라 하는데.
도진이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하는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매실은 느꼈지요. 이 아이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나쁜 종류의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매실의 오랜 장터 감각이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실이 자루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도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아버님께 여쭤봐야겠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조급함이 없었어요. 기다릴 수 있다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12살 거지아이가 가질 수 없는 여유였지요. 매실은 다시 한번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아이인지 생각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매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황봉수 어른은 마루 끝에 앉아 햇볕을 쬐고 계셨습니다.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햇볕의 방향은 아셨어요. 얼굴을 살짝 들어 볕이 드는 쪽으로 향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요하던지 매실은 잠깐 발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저 어른이 저렇게 고요하게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은 평생 글을 읽고 사람을 가르쳐온 사람의 내공이 그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라고 매실은 생각했지요. 가세가 기울고 눈이 멀고 아들마저 앞세웠어도 황봉수 어른의 등줄기는 한 번도 굽은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왔느냐? 매실이 마당에 들어서는 발소리를 듣고 황봉수 어른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 아버님. 도진이도 왔느냐? 예. 황봉수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마루를 한번 두드리셨어요. 둘 다 이리 와 앉아라. 할 말이 있는 것 같구나. 매실이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도진은 마당에 서 있다가 매실이 눈짓을 하자 조심스럽게 마루 아래 섬돌에 앉았어요. 황봉수 어른이 도진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시선이 정확히 도진에게 닿는 것 같았지요. 도진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그 자세가 절로 나오는 것이었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황봉수 어른이 천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손을 이리 다오. 도진이 망설임 없이 두 손을 내밀었어요. 황봉수 어른이 도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손바닥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후추셨습니다. 손등을 만지고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짚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만져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이 손은 오래 무언가를 만지고 다뤄온 손이구나. 굳은 살이 손바닥 전체에 골고루 박혀 있어. 장터 거지 아이의 손이 아니여. 그렇다고 밭을 갈거나 짐을 진 사람의 손도 아니고. 도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손을 놓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어요. 글을 쥔 손도 아니야. 하지만 배운 사람의 손이여. 무언가 정밀한 것을 오래 다뤄온 손이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도진의 손을 놓으시고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셨어요. 뭔가를 생각하시는 듯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여셨습니다. 그리고 매실을 향해 말씀하셨지요. 며느리야, 장터 소금 자루 이야기를 해보아라.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매실이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도진이 불량 소금 자루 앞에 쪼그려 앉아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보던 것, 그리고 20세 자루를 전부 사라고 했던 것까지요. 말하면서도 매실 자신은 여전히 반신반의였어요. 20세 자루면 지금 가진 것을 전부 털어도 모자랄 양이었습니다. 황봉수 어른의 약값을 위해 아껴둔 엽전까지 다 쓰면 겨우 닿을까 말까 한 금액이었지요. 그렇게 되면 당장 내일부터 곡기를 걸러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었어요. 황봉수 어른이 듣는 내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실의 말이 끝나자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마당에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마루 끝 처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그 바람 소리를 들으시는지 잠깐 고개를 돌리셨다가 다시 도진 쪽으로 향하셨어요.
도진아. 예. 그 소금이 불량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장터 사람들이 한 달이 넘도록 거들떠보지 않은 것을. 도진이 잠깐 입술을 달싹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는 것이 2번 반복되었어요. 황봉수 어른은 그 망설임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다리셨지요. 그 기다림이 도진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는 것 같았어요. 냄새가 갯벌 냄새였습니다. 불량 소금은 쓴 냄새가 나거든요. 갯벌 냄새가 나는 것은 자염입니다. 바닷가 가마솥에서 끓여낸 소금이지요. 겉이 검은 것은 가마솥 그을음이 묻은 것이고 냄새는 갯벌 펄이 함께 올라온 것입니다. 씻어내면 눈처럼 흰 최상품 소금이 나옵니다. 황봉수 어른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염이라. 그래서 가격이 낮았겠구나. 엄달봉이 자염인 줄 몰랐거나 알면서도 처치하기 어려웠거나 알면서도 처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염은 씻어내는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겉이 저렇게 흉하면 장터에서 팔기가 어렵지요. 엄달봉은 깨끗하게 정제된 소금을 비싸게 파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저 자루들이 오히려 걸리적거렸을 겁니다. 황봉수 어른이 도진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마루 위 그늘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지요. 오후가 깊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방 안으로 들어가시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매실과 도진이 마루에 앉아 기다렸어요. 잠시 후 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롱 서랍을 여는 소리, 그리고 천으로 싼 무언가를 꺼내시는 소리가 났지요. 황봉수 어른이 방에서 나오시며 무릎을 꿇은 채 기다리는 매실의 손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으셨습니다. 매실이 내려다보니 낡은 보자기에 싼 엽전 꾸러미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집문서 한 장이 함께 놓였습니다. 아버님, 이건 내 남편 제삿날을 위해 아껴둔 것이다. 그리고 이 집문서는 내가 이 집에서 죽으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매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엽전이 어떤 것인지 매실은 알고 있었어요. 황봉수 어른이 밥을 굶으시면서도 한 입 두 입 모아두신 것이었지요. 아들 제삿날이 되면 변변한 재물 한 가지라도 올리겠다며 절대 손대지 않으셨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안 됩니다. 이것까지 쓰면 아버님 약도. 며느리야. 황봉수 어른이 매실의 손 위에 2손을 포개셨습니다. 주름지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어요. 내가 평생 사람을 가르쳤다. 수십 년을 서당에 앉아 그를 가르치며 사람을 봐왔지. 저 아이의 손을 잡아봤을 때 알았어. 저 아이는 믿을 수 있는 아이여. 내가 사람 보는 눈이 틀린 적이 있었더냐? 매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황봉수 어른이 서당을 열었을 때 어떤 아이를 받아들이고 어떤 아이를 돌려보낼지 판단하시는 것이 한 번도 틀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매실은 시집온 첫날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걸로 해라. 그리고 도진아. 황봉수 어른이 도진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내 말을 믿고 전부를 거는 것이다. 알겠느냐? 도진이 섬돌에서 내려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어요. 12살 아이가 올리기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절이었지요. 그 절 안에 단순한 감사가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다는 다짐이었던 것이랍니다. 매실이 엄달봉 창고를 찾아간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황봉수 어른의 엽전 꾸러미와 집문서를 품에 안고 창고 앞에 섰을 때 매실의 손이 떨렸어요. 이것을 쓰고 나면 돌이킬 수 없었지요.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황봉수 어른이 믿는다 하셨고 그 어른이 평생 한 번도 사람 보는 눈을 틀리지 않으셨으니까요. 창고지기가 매실을 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불량 자루들을 사겠다고요? 23자루 전부를? 전부 사겠습니다. 창고지기가 피식 웃었어요.
코웃음이라기보다는 진짜로 황당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더니 엄달봉을 찾아갔다 왔어요. 돌아와서는 값을 불렀는데 생각보다 훨씬 낮은 값이었습니다. 엄달봉도 처치 곤란이었던 것이 분명했지요. 매실이 엽전을 세어 건넸습니다. 창고지기가 엽전을 받아들고 한 번 더 매실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불쌍하다는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쳤다는 것인지 가여운 것인지 모를 눈빛이었지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 과부가 드디어 돌았나 봐. 아니, 불량 소금을 전부 산다고? 저걸로 뭘 하려고? 엄달봉한테 빚 갚을 돈도 없다더니 이걸 왜 사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매실은 듣지 않으려 했지만 장터 한복판에서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웠어요. 귀가 달아오르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도진이 창구 앞에서 자루 하나씩을 확인하며 매실이 가져온 지게에 올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등이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작은 등을 믿고 가는 것이었지요. 소금 자루를 나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게 하나에 자루 두세 개씩 올려 여러 번을 오가야 했어요. 매실이 지게를 지고 도진이 작은 손으로 자루를 잡아 균형을 잡으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황봉수 어른은 집에서 기다리시기로 했지요. 세 번째 짐을 나르고 있을 때였어요. 고갯길 중턱에 이르렀을 때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오대풍이었습니다. 왈패셋을 데리고 고갯길 한복판에 떡 버티고 서 있었어요. 오후 햇볕이 등 뒤에서 비치는 탓에 얼굴이 그늘에 가려 더 음침해 보였습니다. 오대풍이 허리에 찬 몽둥이를 손으로 툭툭 두드리며 입을 열었어요. 어이, 소금 자루 과부. 이 길이 누구 땅인 줄 알고 지나가려고? 매실이 지게를 진 채 멈춰 섰습니다. 지게 위에 자루가 흔들렸어요. 도진이 매실의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통행에 제한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매실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오대풍이 코웃음을 쳤어요. 장터 소금 자루를 몽땅 사갔다는 소문 들었어. 객주 어른이 심심풀이로 넘긴 거라 상관없지만 이 길을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야 해. 자루 2개. 자루 2개라면 23자루 중에서 가져온 6자루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남은 짐을 나르는 횟수도 늘어나고 계획 전체가 틀어질 수 있었어요. 매실의 손이 지게 끈을 꽉 쥐었습니다. 왈패 하나가 지게 쪽으로 다가오며 자루를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섰거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고갯길 전체를 울리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매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 옆수레 위에 황봉수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어요. 집에서 기다리시겠다 하셨는데 어느새 뒤따라 오셨던 것이었지요. 눈이 멀어 한 발 한 발이 위험한 길을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따라오신 것이었습니다. 황봉수 어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오대풍이 서 있는 쪽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리처럼 흰 수염 아래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요. 내 며느리 짐에 손을 대는 자가 있다 했느냐? 오대풍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자신도 모르게 물러선 것이었어요. 70 넘은 눈먼 노인의 기세가 몽둥이보다 더 무겁게 내려눌렀던 것이지요. 황봉수 어른이 지팡이를 들어 앞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길은 조선 백성이라면 누구든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백발 노인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는 천벌을 받는 법이여. 물러서거라. 왈패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선뜻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눈먼 노인이라 해도 이런 자리에서 손을 댔다가는 장터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어떻게 날지 몰랐으니까요. 오대풍이 입술을 실룩이더니 손을 들어 왈패들을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넘어가 주지. 두고 봐. 그 말을 내뱉고 옆길로 비켜섰어요. 매실이 지게를 다시 고쳐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황봉수 어른 곁을 지나칠 때 매실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소리 없이 떨어진 눈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고 싶었지만 지게를 진 채라 그럴 수가 없었지요. 대신 매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아무 말씀 없이 지팡이를 짚으며 따라 걸으셨어요. 그것이 대답이었지요. 도진이 황봉수 어른의 옆에 바짝 붙어 걸으며 어른의 팔꿈치 쪽을 살짝 잡아드렸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잠깐 놀라셨다가 그대로 두셨어요. 아이의 손이 단단했던 것이지요. 20세 자루를 전부 집 창고에 들여놓은 것은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마지막 자루를 내려놓을 때 매실의 무릎이 떨렸어요. 하루 종일 지게를 지고 고갯길을 오르내린 것이었습니다. 도진도 작은 몸으로 최대한 거들었지만 아이의 어깨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매실이 도진의 어깨를 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적신 천을 가져와 아이의 어깨에 얹어줬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 했지만 매실이 듣지 않았어요. 도진이 창고 안에 들어가 자루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등잔 하나를 들고 자루 안을 들여다보며 냄새를 맡고 손으로 비볐어요. 3자루, 5자루, 10자루.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도진의 얼굴에 안도가 겹쳐졌습니다. 아주머니, 이리 와보십시오. 매실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진이 자루 하나에서 소금을 한 줌 꺼내 창고 한켠에 있던 물통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국자 떠서 천천히 부었어요. 검은 소금이 물에 닿자 검은 기가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번, 3번 물을 부을수록 소금의 색이 달라졌어요. 마지막에 물기를 걷어내자 등잔 불빛 아래 눈처럼 흰 소금이 반짝였습니다. 매실의 눈이 커졌어요. 손끝으로 소금을 집어 혀에 대봤습니다. 짠맛이 깊고 부드러웠어요. 시중에서 파는 소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풍부한 맛이었지요. 이것이 불량 소금이라니, 장터 사람들이 한 달 넘게 거들떠보지도 않은 이것이 최상품 자염이라니, 매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도진아, 예, 내가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되겠느냐? 도진이 소금을 담은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잠깐 굳었어요. 말하려다 멈추고 다시 말하려다 멈추는 것이 2번 반복되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하는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아까와 같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 뒤에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말 안에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과 함께 다른 감정, 분노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한 것이 함께 실려 있었지요. 매실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스스로 말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도진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이 소금을 그냥 팔면 안 됩니다. 관아에 먼저 가야 합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혼자 다녀올 곳이 있습니다. 매실이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아에 가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황봉수 어른이 믿으라 하셨고 흰 소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매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돌아오겠느냐? 사흘 안에 돌아오겠습니다. 도진이 다시 한번 반듯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 눈빛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12살 아이가 어떻게 저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매실은 창고 문을 닫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진이 떠난 뒤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가 있은 것이 불과 사흘 남짓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집안 어딘가에 아이의 자리가 생겨버린 것이었지요. 새벽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자리,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아 창고 쪽을 바라보던 자리, 저녁에 섬돌에 걸터 앉아 황봉수 어른의 말씀을 듣던 자리가 전부 비어 있었어요. 매실은 그것을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겨우 사흘을 함께한 아이인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스스로도 낯설었으니까요. 황봉수 어른은 말씀이 없으셨어요. 다만 도진이 앉던 섬돌 쪽으로 고개를 향하고 계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자리를 향하고 계신 것이 무언가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매실이 여쭤봤지요. 아버님, 도진이가 돌아올 것 같으십니까? 황봉수 어른이 잠깐 침묵하셨어요. 돌아온다. 그 아이는 약속을 하면 지키는 아이요. 어떻게 아시느냐고 매실이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도진의 손을 잡아보셨을 때 그 안에서 무언가를 읽으신 것이라는 것을 매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평생 사람을 가르쳐온 사람의 손이 읽어낸 것을 입으로 다시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었던 것이지요. 매실은 낮에는 창고에서 소금 자루를 하나씩 꺼내 씻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도진이 알려준 대로 물을 붓고 검은 기를 씻어내니 자루마다 눈처럼 흰 소금이 나왔어요. 씻어낸 소금을 말려 깨끗한 자루에 다시 담으면서 매실의 손이 빨개졌습니다. 겨울 찬물에 손을 담갔다 뺐다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루 하나를 씻어낼 때마다 쌓여가는 흰 소금 더미를 보면 손이 시린 것도 잊었어요. 이것이 정말 최상품 소금이라면, 이것을 제값받고 팔 수 있다면 엄달봉의 빚을 갚고도 남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진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매실이 장터에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황봉수 어른이 드실 약재를 구하러 약재상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해가 진 뒤라 장터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등잔 하나를 들고 좁은 골목을 걸어오는데 엄달봉의 안채 쪽 담장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엄달봉의 집은 온양 장터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담장이 높고 길어서 골목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담장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매실의 발이 멈췄습니다. 담장 위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작은 그림자였습니다. 사람의 그림자였는데 어른이 아니었어요. 아이였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 담장 꼭대기에 걸쳐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가 담장 안쪽으로 소리 없이 내려갔습니다. 매실이 등잔을 낮추고 숨을 멈췄어요. 저 아이가 누구인지 매실의 눈이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담장 위에 걸쳐졌던 그 짧은 순간 보인 것은 엉켜있는 총각머리였어요. 누더기 적삼이었습니다. 도진이었어요. 매실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사흘째 관아에 다녀오겠다고 떠난 아이가 엄달봉의 안채 담장을 넘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매실이 담장 앞에 붙어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어요. 관아가 아니었구나. 이 아이가 관아에 다녀온다고 한 것이 거짓이었구나. 엄달봉의 안채를 드나든다는 것은 엄달봉 쪽에 붙었다는 것이구나. 우리가 소금 자루를 샀다는 것을, 창고에 쌓아둔 위치를 엄달봉에게 알려주는 것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순간 매실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등잔이 흔들렸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 담장을 짚어야 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황봉수 어른의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아들 제삿날을 위해 밥을 굶으시며 한 입 두 입 모으신 것이었어요. 집문서였습니다. 이 집에서 죽으면 며느리 내 것이 되어야 한다며 내어주신 것이었지요. 그 전부를 걸었는데, 그 전부를 믿고 걸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담장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실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고 담장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구분되지 않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불길처럼 솟구쳤습니다. 매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걸었어요. 걷다가 뛰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창고 문을 잠가야 했어요. 소금 자루를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매실의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직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매실이 창고 문을 잠그고 열쇠를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서 황봉수 어른이 주무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 어른께 뭐라 말씀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작은 발소리였습니다. 매실이 몸을 굳혔지요. 대문이 삐걱 열리고 도진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아이의 옷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담을 넘을 때 묻은 흙이었지요. 도진이 매실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매실의 안에서 참고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다 봤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매실이 마루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엄달봉 집 담을 넘는 거 다 봤어. 관아에 다녀온다 했지? 관아가 엄달봉 안채냐? 우리를 팔아먹은 것이지? 소금 자루 어디 있는지 알려준 것이지? 도진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 다물렸다 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매실에게는 자백처럼 들렸어요. 말을 못한다는 것이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당장 나가. 여기서 나가. 매실이 도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밀어내려 했어요. 도진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저항 없음이 오히려 매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소리라도 지르고 변명이라도 했으면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으니 분노가 어디에도 부딪힐 곳이 없었지요. 며느리야. 방 안에서 황봉수 어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매실이 멈췄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황봉수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문지방을 넘어 나오셨어요. 한밤중에 주무시다 일어나셨는데도 자태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서리처럼 흰 수염 아래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그 아이 손 놓아라. 매실이 도진의 팔을 잡았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마루 끝으로 나오시며 도진 쪽을 향해 고개를 드셨어요. 도진아, 내 할 말을 해라.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도진이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어요. 매실이 마루 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기다렸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마루에 앉아 지팡이를 두 손으로 쥔 채 기다리셨어요. 밤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등잔 불꽃이 바람에 일렁였어요. 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엄달봉 안채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매실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하지만 소금 자루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하러 들어갔단 말이냐? 도진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여러 장이었어요. 빼곡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는데 한밤중 등잔 불빛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그것을 황봉수 어른 쪽으로 내밀었어요. 엄달봉의 장부를 베껴온 것입니다.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매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장부를 베껴왔다고? 예. 엄달봉이 10년 넘게 소금새 장부를 조작해온 흔적이 있습니다. 소금 한 자루를 팔 때마다 세금 장부에는 반자루로 기록하고 나머지 반자루 세금은 자기 주머니에 넣어온 것이지요. 아전들과 나눠 먹으며 10년을 해온 일입니다. 황봉수 어른이 종이를 받아 손끝으로 천천히 만지셨어요. 눈이 멀어 글자를 읽을 수 없었지만 손끝으로 먹이 눌린 자국을 더듬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낸 것이냐. 장부 조작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보기 어려운 것인데. 도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이 순간이었어요. 매실이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무언가를 마침내 말하려 한다는 것을요. 도진의 어깨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역관이셨습니다. 마당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역관이던 아버지가 거래 문서와 세금 장부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고 자랐어요. 진짜 장부와 조작된 장부가 어떻게 다른지, 먹의 농도가 다른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글씨 힘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역관이라 했느냐? 황봉수 어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짐이 놀람을 품고 있었어요.
예. 공주고을 역관 서명준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황봉수 어른의 손에서 지팡이가 마루를 탁 쳤습니다. 강하게 친 것이 아니었어요. 무언가의 충격을 받아 손에 힘이 빠진 것이었지요. 매실이 황봉수 어른을 바라봤습니다. 어른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기다렸던 사람이 마침내 그것과 마주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명준의 아들. 황봉수 어른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셨어요. 매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그 이름을 아시는 것 같았어요. 도진이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달봉의 장부 조작을 눈치채고 관아에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엄달봉이 먼저 손을 썼어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역관 문서를 위조해서 굽고 물건을 빼돌렸다는 누명이었지요. 아버지는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셨다가 옥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0살 때 일이었어요. 매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10살에 아비를 잃었다는 것, 그것도 억울한 누명으로 잃었다는 것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아이가 맨발로 공주고을에서 온양까지 걸어온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냥 떠돌다 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엄달봉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2해 동안 어디선가 버티며 때를 기다렸다가 엄달봉이 있는 온양 장터로 온 것이었던 것이랍니다. 아버님을 잃은 뒤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혼자 되새겼습니다. 소금 식별법, 약재 감별법, 문서 읽는 법을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엄달봉의 장부 조작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양으로 왔어요. 엄달봉 창고 근처를 2달 동안 맴돌며 안채 경비가 어느 시간에 느슨해지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부터 밤마다 담을 넘어 장부를 찾았어요. 매실이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처음부터 엄달봉을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맨발로 이 고을까지 걸어온 것이었어요. 불량 소금 자루를 알아본 것도, 관아에 다녀오겠다고 한 것도, 담을 넘어 장부를 베껴온 것도 전부 하나의 가림 안에 있었던 것이었지요. 도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관아에 다녀온 것도 사실입니다. 소금 자루를 진상공납품으로 공식 등록하고 왔어요. 매실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상공납품으로? 예. 관아 직인이 찍힌 공납 문서를 받아왔습니다. 도진이 품에서 문서 한 장을 더 꺼냈어요.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매실이 문서를 받아들고 등잔 불빛에 가져다 댔어요. 관아의 직인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도진이 매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분했어요. 오해를 받고 밀쳐지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엄달봉은 반드시 이 소금을 훔치러 올 겁니다. 최상품 자염인 것을 알게 되면 탐욕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금이 관아 공납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것을 훔치는 순간 임금께 올릴 물건을 도적질한 중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나라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지요. 황봉수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장부 조작 증거까지 함께 들이밀면 엄달봉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집니다. 소금 도적질로 잡히는 순간 장부 조작까지 한꺼번에 밝힐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누명도 그때 함께 풀 수 있습니다. 마당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 불꽃이 다시 한번 바람에 일렁였어요. 매실이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12살 아이가 2해 동안 이것을 준비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혼자서 맨발로 아무도 없이 이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매실이 천천히 마루에서 내려왔어요. 마당에 서 있는 도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진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미안하다, 도진아. 매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심했어. 믿었어야 했는데 의심했어. 정말 미안하다. 도진이 매실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도 참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오해를 받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 버텼던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의심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황봉수 어른이 마루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두 사람 곁으로 오시더니 두 사람의 손을 함께 감싸주셨어요. 주름지고 마디 굵은 두 손이 매실의 손과 도진의 손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황봉수 어른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진아, 이제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예. 서명준이 공주고을에서 역관으로 일하기 전에 어릴 때 글은 어디서 배웠느냐? 도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질문이 뜻밖이었는지 잠깐 멈칫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공주고을 황훈장 어른 서당에서 글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황훈장 어른이 아니었으면 역관 시험을 볼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고요. 황봉수 어른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눈물이었어요. 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요. 황봉수 어른이 도진의 손을 꽉 쥐셨어요. 내가 그 황훈장이다. 도진이 굳었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커지고 또 커졌어요. 내 아비 서명준이 내 제자였다. 12살에 서당에 들어와 20의 역관 시험을 볼 때까지 내 곁에 있었지. 그 아이가 옥사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내 두 눈이 이미 멀어 찾아갈 수도 없었다. 그것이 이 늙은이의 한이었어. 마당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어요. 도진의 두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이 뺨을 타고 턱 끝에서 떨어졌어요. 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지요. 황봉수 어른이 도진을 끌어당겨 안으셨습니다. 12살 아이가 일어나나 노인의 품에 안겼어요. 도진이 그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2해 동안 혼자 버텨온 것이, 아버지를 잃고 맨발로 장터를 떠돌아온 것이, 오늘 오해를 받고 나가라는 말을 들은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어요. 매실이 그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마당 흙바닥에 떨어졌어요. 하늘이 이 아이를 이 집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진의 정체가 밝혀진 다음 날, 세 사람은 아침을 함께 먹으며 처음으로 앞으로의 일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마루 끝에 앉으시고 매실과 도진이 마당 쪽 섬돌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침 햇볕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도진이 어젯밤 베껴온 장부 필사본을 펼쳐 매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한 자루를 팔 때마다 장부에는 반자루로 기록하고 나머지 세금은 관아, 아전 2명과 나눠 가진 흔적이 10줄 넘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를 아는 매실이 도진의 설명을 들으며 장부를 들여다봤는데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도진이 짚어주는 곳을 보자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날짜에 2가지 다른 먹으로 쓴 숫자가 있었고 한쪽 숫자 위에 다른 숫자를 더 씌운 흔적이 있었어요. 급하게 고친 것이라 선이 겹쳐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만으로 사또가 믿어줄까요? 매실이 물었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본 장부와 대조하면 됩니다. 제가 베껴온 것에는 조작된 부분의 앞뒤 숫자를 함께 적어뒀습니다. 원본에서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소금 도적질 현장에서 잡히는 순간 사또가 엄달봉의 모든 것을 들여다볼 명분이 생기지요. 황봉수 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이 맞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구나. 엄달봉이 반드시 소금을 훔치러 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도진이 잠깐 생각하다 입을 열었어요. 엄달봉이 최상품 자염을 헐값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면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 사람의 탐욕을 2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손해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헐값에 판 것이 최상품이었다는 것을 알면 밤이 되기 전에 가져오려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엄달봉이 그것을 알도록 해야겠구나. 황봉수 어른이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세 사람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매실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장터에 나가서 소금을 씻어낸 것을 조금 보여주면 됩니다. 장터 사람들 입을 통해 소문이 퍼지면 엄달봉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금 자루가 우리 집 창고에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려져야 합니다.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계획이 갖춰진 것이었지요. 매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낮에 제가 장터에 나가겠습니다. 매실이 씻어낸 소금 한 봉지를 들고 장터에 나간 것은 해가 중천에 뜬 무렵이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소금 봉지를 펼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깃 쳐다봤습니다. 눈처럼 흰 소금이었지요. 가뭄에 소금이라는 말처럼 귀한 것이 소금인데 저 과부가 어디서 저런 소금을 구해왔느냐는 수군거림이 금세 일었어요. 이거 어디서 난 소금이요? 지나가던 포목전 주인이 물었습니다. 엄달봉 창고에서 헐값에 샀습니다. 씻어내니 이렇게 됩디다. 매실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포목전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도 귀를 기울였어요. 그 사람이 또 옆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데는 반 시진도 걸리지 않았지요. 온양 장터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불이 마른 집단을 타고 번지는 것보다 빠른 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실이 장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등 뒤에서 엄달봉 창고 쪽 하인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것을 느꼈어요. 모른 척 걸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진 것이었으니까요. 엄달봉이 움직인 것은 소문이 퍼진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매실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어요. 도진도 창고 안쪽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기다렸지요. 황봉수 어른만 방에 누우셨는데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귀를 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깥 소리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아시도록요. 밤이 깊어 사람들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졌을 무렵이었어요. 자시가 넘었을까 하늘에 구름이 달을 가려 마당이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였지요. 발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여러 명이 움직이니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창고 쪽 담장 너머로 무언가 넘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하나, 둘, 셋, 넷. 사람 넷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매실이 창고 안에서 숨을 죽였어요. 가슴이 북처럼 쿵쿵 울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옆에서 매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지만 놀라울 만큼 단단했지요. 왈패들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자물쇠를 부수는 소리가 났어요. 쇠가 끊기는 소리에 매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도진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횃불 하나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왈패 하나가 소금 자루를 확인하더니 밖에다 대고 손짓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육중하고 느릿한 발소리였지요. 엄달봉이었어요. 비단 도포 대신 검은 무명 도포를 걸쳤지만 그 실루엣이 엄달봉이라는 것을 매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온 엄달봉이 횃불을 받아들고 소금 자루를 하나 열었어요. 손으로 소금을 한 줌 집어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눈처럼 흰 소금이 횃불 아래 반짝였어요. 엄달봉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자염이 맞구나. 이걸 내가 헐값에 팔았다니. 낮게 혼잣말을 했어요. 그 목소리에 탐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헐값에 팔아넘긴 것을 과부 하나가 사서 최상품을 뽑아냈다는 것이 분한 것이었지요. 엄달봉이 왈패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전부 가져가라. 한 자루도 남기지 말고. 왈패들이 자루를 들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에 숨어있던 매실이 움직이려 했어요. 도진이 매실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어요. 매실이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지금 뛰쳐나가 막으면 그냥 싸움이 되는 것이었고 엄달봉이 소금을 전부 가져가야 증거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매실이 이를 악물었어요. 왈패들이 23자루를 전부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자루가 나가고 엄달봉이 창고를 나서면서 매실을 발견했어요. 어둠 속에서 창고 한켠에 웅크린 매실을 횃불이 비쳤습니다. 엄달봉이 멈췄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여기 있었나? 잘 됐네. 이 소금은 원래 내 것이었으니 도로 가져가는 것뿐이야. 억울하면 관아에 가보든가. 그 말을 내뱉고 유유히 돌아섰어요. 왈패들이 소금 자루를 들고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엄달봉도 그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매실이 빈 창고 안에 서서 한참을 말을 잃었어요. 이틀 동안 손이 빨개지도록 씻어낸 소금들이었습니다. 황봉수 어른의 엽전과 집문서를 걸고 산 것들이었어요. 그것이 전부 사라진 빈 창고 바닥이 등잔 불빛 아래 쓸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매실의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으려는 순간 도진이 매실의 팔을 잡아 지탱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됩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실이 아이를 바라봤어요. 도진의 눈빛에 승리의 확신이 서려 있었지요. 엄달봉이 방금 제 발로 완벽한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관아로 가야 합니다. 도진이 관아 문을 두드린 것은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야경 포졸이 나왔어요. 12살 아이가 새벽에 관아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내쫓으려 했지요. 도진이 품에서 공납 문서를 꺼냈습니다. 관아 직인이 찍힌 문서였어요. 포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사또가 직접 나왔어요. 사또는 50줄의 단단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밤중에 깨어났는데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도진이 공납 문서를 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어른 관아의 공납품으로 등록된 소금 자루 23개가 오늘 밤 도적을 맞았습니다. 도적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지금 그 소금이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사또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구냐? 염상 객주 엄달봉입니다. 사또가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공납품 등록 날짜와 직인을 확인했어요. 사흘 전 관아 공방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 맞았지요. 사또가 포졸 수장을 불렀습니다. 포졸 15을 깨워라. 엄달봉 창고로 간다. 엄달봉이 밤새 훔쳐온 소금 자루들을 자기 창고에 들여놓고 한 가지 작업을 더 했습니다. 창고지기를 불러 인두를 달구라 명했어요. 쇠인두가 벌겋게 달아오르자 엄달봉이 직접 소금 자루 하나씩에 자기 집안 표식을 지져 넣었습니다. 뜨거운 쇠가 삼배 자루에 닿을 때마다 치직하는 소리가 났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엄달봉은 그 냄새를 맡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대대로 자기 집안에서 쓰던 소금 자루라는 증거가 만들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이러면 아무도 뭐라 못해. 엄달봉이 창고지기에게 말했어요. 창고지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오랫동안 엄달봉 밑에서 일하며 이런 일에 익숙해졌어야 할 텐데 오늘따라 손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엄달봉은 알아채지 못했지요. 작업이 끝난 것은 동이 막 트려는 참이었어요. 엄달봉이 안채로 들어가 아침상을 차리라 명했습니다. 밤새 일한 참이니 거하게 먹겠다는 것이었지요. 탁주를 한 잔 들이켜며 오늘 진상공납일로 포상이 얼마나 될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진동이었지요. 엄달봉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대문이 쾅 하고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포졸 15이 일렬로 들이닥쳤어요. 가슴에 관아 표식이 새겨진 전립을 쓴 포졸들이 칼을 차고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뒤를 따라 검은 도포를 입은 사또가 걸어 들어왔어요.
사또의 얼굴이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달봉의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졌어요. 탁하는 소리와 함께 탁주가 마루에 쏟아졌지만 닦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고을에서 온갖 뒷거래를 해온 노회한 장사꾼이었지요. 엄달봉은 빠르게 정신을 수습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사또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사또 어른이 이른 아침에 무슨 바람이 부시어 이 초라한 집에. 사또가 엄달봉의 말을 잘랐습니다. 엄달봉, 관아에 등록된 진상공납품 소금 자루가 간밤에 도둑을 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 창고를 수색하겠다. 엄달봉의 눈꺼풀이 한번 떨렸어요. 하지만 금세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인두 표식을 찍어 놓았으니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요. 어깨를 펴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예, 얼마든지 보십시오. 저는 떳떳합니다. 포졸들이 창고로 몰려갔습니다. 살찐 소금 자루들이 창고 안에 가득한 것을 보고 포졸들의 눈이 커졌어요. 가뭄에 온 고을 소금이 귀한데 이 창고에만 자루가 넘쳐났으니 의심이 안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졸 하나가 자루를 들어 올려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또 어른, 자루마다 엄달봉 집안 인두 표식이 찍혀 있습니다. 사또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엄달봉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깨를 쭉 펴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지요. 보셨죠? 이 소금 자루들은 대대로 우리 집안에서 써온 것입니다. 인두가 증거 아닙니까? 누군가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니 사또 어른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포졸들 사이에 잠깐 혼란이 일었어요. 사또도 난감한 기색이었지요. 표식이 엄달봉 집안 것이라면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엄달봉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번에도 넘어간다. 이번에도 빠져나간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밖에서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났어요. 군중을 헤치며 걸어오는 발소리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거웠고 하나는 가벼웠지요. 대문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마에 흰 천을 감은 여인과 그 옆에 선 작고 마른 사내아이였어요. 송매실과 서도진이었지요. 매실의 이마에는 어젯밤 창고에서 버티다가 긁힌 상처에 천이 감겨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진이 매실의 옆에 나란히 서서 사또를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엄달봉의 얼굴이 굳었어요. 과부와 거지 아이를 보자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올라갔지만 눈빛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작은 불안이었지만 그것이 있었어요. 도진이 사또 앞에 한 걸음 나섰습니다. 12살 아이치고는 놀라울 만큼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사또 어른, 소인이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사옵니다. 촛불 하나만 내어주십시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자 포졸이 촛대를 가져왔습니다. 도진이 촛대를 받아들고 소금 자루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진의 손끝에 쏠렸지요. 엄달봉의 눈도 도진을 따라갔어요. 저 아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진이 첫 번째 자루를 잡았어요. 자루 안쪽 솔기를 찾아 손끝으로 천천히 벌렸습니다. 솔기는 자루를 꿰맨 선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간 부분이었지요. 엄달봉이 인두로 표식을 찍을 때 자루 겉면에만 찍었을 뿐 안쪽 솔기까지는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도진이 촛불을 솔기 안쪽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촛불 열기가 삼배올 사이로 스며들수록 무언가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시작해서 점점 선명해졌지요. 푸른 빛을 띤 작은 표식이었어요. 관아에서만 쓰는 특수 염료로 찍은 비밀 표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어요. 도진이 두 번째 자루, 세 번째 자루의 솔기를 차례로 촛불에 비춰냈습니다. 모든 자루에서 같은 표식이 드러났어요. 관아의 직인과 똑같은 문양이 촛불 아래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도진이 사또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또 어른,
이 표식은 소인이 소금 자루를 공납품으로 등록할 때 관아 서리께서 직접 솔기 안쪽에 찍어주신 것입니다. 관아에서 쓰는 특수 염료는 평소 빛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촛불 열기에 반응하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자루 겉면 인두 표식은 누구든 찍을 수 있지만 이 솔기 안쪽 표식은 관아가 아니면 찍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천천히 엄달봉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엄달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지요. 아까까지 여유 있게 올라가 있던 입꼬리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건 누명이오. 저 과부년이 꾸민 것이란 말이오. 엄달봉이 악을 썼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또가 냉랭한 눈으로 엄달봉을 내려다봤어요. 대대로 써온 소금 자루라면 어찌하여 관아 표식이 솔기 안쪽에 찍혀 있느냐? 관아 염료는 관아 창고에만 있는 것이거늘. 엄달봉의 입이 벌어졌다 다물렸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눈알만 이리저리 굴렸어요. 겉면 인두 표식으로는 속일 수 있었지만 솔기 안쪽에 찍힌 관아의 비밀 표식까지는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중으로 쳐놓은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뒤쪽에서 누군가 앞으로 나서는 소리가 났어요. 창고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엄달봉 밑에서 일하며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어른, 소인이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간밤에 엄달봉이 왈패 넷을 시켜 저 과부집 창고에서 소금 자루를 훔쳐오라 명한 것을 소인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물을 탔어요. 창고 뒤에서 하인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어요. 수십 년간 엄달봉에게 핍박받으며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장터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대문 밖에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먼 발치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포목전 주인이 엄달봉에게 장부를 조작당해 전 재산을 뺏겼다고 증언했고 약재상 노인은 세금을 이중으로 뜯어갔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또 한 사람이 나섰고 그 뒤로 또 한 사람이 이어졌어요. 도진이 사또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에서 장부 필사본을 꺼냈어요. 사또 어른, 이것은 엄달봉의 소금세 장부를 베껴온 것입니다. 10년 넘게 장부를 조작하여 세금을 빼돌린 흔적이 담겨 있지요. 같은 날짜에 두 가지 먹으로 쓴 숫자가 있고 더 씌운 흔적이 명백합니다. 원본 장부와 대조해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사또가 필사본을 받아들고 들여다봤어요. 눈썹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엄달봉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그리고 도진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어른, 한 가지 더 아랠 것이 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 공주고을 역관 서명준이 이 장부 조작을 눈치채고 고발하려 했다가 오히려 엄달봉의 모략으로 누명을 쓰고 옥사했습니다. 소인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증거를 모은 것이옵니다. 아버지의 사건을 재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마당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사또가 한참을 말없이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12살 아이가 2해 동안 혼자 준비한 것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사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달봉, 너는 관아에 등록된 공납품을 도적질하고 10년 넘게 세금 장부를 조작하였으니 당장 포승을 치겠다. 그리고 역관 서명준의 사건은 재심에 넘기도록 하겠다.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엄달봉의 팔을 뒤로 꺾고 포승줄을 감았어요. 엄달봉이 몸부림치며 악을 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승줄이 팔과 몸통을 칭칭 감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자 엄달봉은 축 늘어져 고개를 떨궜어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지요. 사또가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더불어 엄달봉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관에 귀속시킨다. 소금 창고는 봉인하고
재산 목록을 작성하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이 고을을 짓밟아온 원수가 한아침에 무너지는 광경이었어요. 포졸들이 엄달봉을 끌고 대문을 나서자 장터 사람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때 이 길을 비단도포에 부채를 들고 활보하던 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매실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요. 분노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옆에서 도진이 매실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단단한 손이었지요. 그리고 멀리 대문 밖 수레 위에서 황봉수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포승줄에 묶인 엄달봉이 끌려나가는 발소리를, 장터 사람들의 환호성을, 그리고 옆에서 도진이 매실의 손을 잡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지요. 황봉수 어른의 주름진 볼 위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어요. 오래전 옥에서 억울하게 죽은 제자 서명준에게 전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어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달봉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 그날 오후였습니다. 사또의 명으로 봉인되었던 엄달봉의 소금 창고 문이 열렸어요. 포졸들이 창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탄성이 터져 나왔지요. 천장까지 닿도록 쌓인 소금 자루들이었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2달 동안 소금 한 톨 구하지 못해 겨울을 떨던 사이 엄달봉은 이 창고 안에 소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값을 10배로 올려 팔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또가 창고 앞에 서서 명을 내렸습니다. 이 소금을 온양 장터 사람들에게 풀어라. 엄달봉이 올린 값 이전의 제값으로 나눠주되 형편이 어려운 집은 외상으로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 포졸들이 창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 소식이 장터에 퍼지는 데는 반시진도 걸리지 않았지요.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금세 창고 앞이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소금 없이 버텨온 사람들이었어요. 빈 항아리를 든 아낙네들, 소금 자루를 짊어지러 온 사내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뛰어왔지요. 소금 자루가 하나씩 창고 밖으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2달 동안 핏기 없이 움츠러들었던 얼굴들의 생기가 돌아왔어요. 어떤 아낙네는 소금 자루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노인은 소금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매실이 창고 앞 사람들 틈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진이 옆에 서 있었어요. 황봉수 어른은 수레 위에 앉아 계셨지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소금이 풀리는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저 소금 창고가 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걸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는지를 세 사람만이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달봉이 잡힌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어요. 사또로부터 사람이 왔습니다. 매실을 관하러 오라는 정갈이었지요. 매실이 단정하게 옷을 여미고 황봉수 어른의 손을 잡아 부축하며 관하로 향했습니다. 도진이 그 뒤를 따랐어요. 관아 마당에는 사또 외에 낯선 관리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조정관리였어요. 가마를 타고 온 것인지 수행원들이 뒤에 늘어서 있었지요. 매실이 무릎을 꿇고 관리를 맞이했습니다. 관리가 입을 열었어요. 공남 유공자 송매실에게 조정의 뜻을 전하겠소. 흉년에도 나란 일에 힘을 보탠 공을 인정하여 교지를 내리는 것이요. 비단 보자기에 쌓인 교지가 매실의 손에 놓였습니다. 매실의 손이 나뭇잎처럼 떨렸어요. 그를 아는 매실이었지만 손이 떨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대신 읽어주었어요. 흉년 중에 공납의 도리를 다한 백성에게 은상을 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지와 함께 금은 보화가 상자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토지 문서가 함께 내려왔지요.
엄달봉에게서 몰수한 토지의 일부가 매실에게 하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또가 도진을 앞으로 불렀어요. 역관 서명준의 아들 서도진. 아비의 사건이 재심 결과 무죄로 판명되었다. 엄달봉의 모략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었음이 밝혀졌으니 서명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아들에게 역관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조정의 뜻이다. 도진이 굳었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2해 동안 혼자 버텨온 것이, 맨발로 장터를 떠돌며 때를 기다린 것이, 담을 넘고 장부를 베끼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버텨온 것이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죄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이 공식으로 풀렸다는 것이었지요.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이 뺨을 타고 턱 끝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이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이 사또를 향한 것인지, 하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아마 그 전부였던 것이었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수레 위에서 그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셨지요. 오래된 한이 풀리는 눈물은 그렇게 흘러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교지와 포상이 끝난 뒤 사또가 직접 매실을 불렀습니다. 송매실에게 온양장터 소금 행상 면허패를 정식으로 하사하겠소. 이제부터는 엄달봉처럼 중간에서 가로채는 자 없이 직접 행상을 할 수 있을 것이요. 붉은 끈이 달린 나무패였어요. 앞면에는 관아 직인이 찍혀 있었고 뒷면에는 송매실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실이 2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이 패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아는 사람은 매실뿐이었지요. 소금 행상을 시작하며 엄달봉에게 허가패를 빌려 쓰다가 빚이 불어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허가패를 빼앗기겠다는 협박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관아에서 직접 내린 허가패가 매실의 손에 쥐어진 것이었지요. 엄달봉이 협박으로 빼앗으려 했던 것을 오히려 조정에서 공식으로 내려준 것이었던 것이랍니다. 매실이 허가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남편 황태수가 역병으로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홀로 시아버지를 모시며 장터로 나서던 첫날이 떠올랐어요. 엄달봉에게 수치스러운 제안을 받고 이를 악물던 날이 떠올랐지요. 그 모든 날들이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매실이 황봉수 어른의 수레를 끌었어요. 도진이 수레 옆에 나란히 걸었지요. 3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가득 찬 것이 넘쳐 흐르기 전에 고요함이었지요. 온양장터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매실을 알아봤습니다. 엄달봉 창고 앞에서 있었던 일이 장터 전체에 퍼진 것이었어요. 포목전 주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재상 노인이 손을 모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친 과부라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 매실이 지나가는 길 양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 한 아낙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매실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2 손을 앞에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매실아, 미안하다. 장터에서 미쳤다고 손가락질한 사람 중에 나도 있었어. 용서해다오. 매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아낙네를 바라봤어요. 뒤에서 또 1 명이 나왔고 그 뒤로 또 1 명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매실이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미쳤다는 말도 기억했지요. 오대풍 일당이 고갯길을 막아설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것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가슴 어딘가에 작은 돌멩이처럼 박혀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매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같이 살아야지요. 그때 여러분도 무서우셨을 거예요. 저도 매일 무서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고개를 숙인 사람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매실이 손을 내밀어 가장 앞에 있던 안악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소금값이 내렸으니 겨울 나실만 하실 거예요. 봄이 오면 또 봅시다. 인과응보라는 것이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롱을 은혜로 갚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매실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매실이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방식이었던 것이랍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막 지고 있었습니다. 매실이 부엌에 불을 지폈어요. 오늘은 변변한 저녁을 차리고 싶었지요. 교지와 함께 내려온 은상 중에서 조금을 써서 장터에서 고기를 사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제대로 간을 맞춘 국을 끓이고 싶었어요. 소금이 넉넉했으니까요. 이제 소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도진이 부엌 옆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뒤부터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집 안일을 하고 있었지요. 매실이 부엌 문 너머로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등이 보였어요. 작고 마른 등이었는데 장작을 패는 동작이 힘차고 단단했지요. 저 등이 2해 동안 혼자 버텨온 등이었습니다. 맨발로 장터를 떠돌고 담을 넘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등이었어요. 매실이 국자를 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훌쩍이지 않았어요. 부엌 연기 탓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지요. 황봉수 어른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루 끝에 앉으시더니 장작 패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도진아. 예, 할아버지. 도진이 장작 패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어요. 언제부터인지 그렇게 부르고 있었지요. 황봉수 어른이 그 호칭을 들으시고 잠깐 입술을 달싹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을 먹고 나서 할 말이 있다. 셋이 같이 앉아서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간이 맞은 고깃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어요. 소금으로 간을 맞춘 국이 이렇게 향기로울 수 있다는 것을 2달 동안간 빠진 음식을 먹어온 세 사람이 새삼 느꼈지요. 매실이 황봉수 어른께 국그릇을 올렸습니다. 도진의 그릇에는 고기를 얹어 주었어요. 세 사람이 처음으로 넉넉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3달 전에는 묽은 죽 한 그릇도 나누기 어려웠던 세 사람이었어요. 황봉수 어른이 국그릇을 2 손으로 감싸 주시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말없는 감사였지요. 도진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숟갈을 뜨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전하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 얘기였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이었습니다. 밥상이 끝날 무렵 황봉수 어른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할 말을 하겠다. 세 사람이 밥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지팡이를 2 손으로 쥐시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도진아, 오늘 관아에서 내 아비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그것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뜻은 이루어진 것이다. 예. 그런데 할 말이 그것이 아니요. 황봉수 어른이 잠깐 멈추셨어요. 마루 밖에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등잔 불꽃이 일렁였어요. 도진아, 내가 처음 내 발소리를 들었을 때 어딘가 낯익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기척이라 하셨지요. 그것이 왜 그랬는지 이제 말해주겠다. 황봉수 어른이 천천히 손을 들어 도진 쪽을 가리키셨어요. 내 아비 서명준이 내 서당에 처음 왔을 때가 12살이었다. 지금 내 나이와 같지. 그 아이가 서당 마당에 처음 들어서던 날 나는 발소리만 듣고 알았어. 예사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걸음걸이가 달랐거든. 반듯하고 절도가 있었지. 내가 처음 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 발소리가 똑같았던 것이요. 도진이 굳었습니다. 아비와 아들의 걸음걸이가 같다는 것을 눈먼 늙은이가 먼저 알아챈 것이지. 그때부터 알았어.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매실이 눈을 크게 떴어요.
도진이 처음 온 날 황봉수 어른이 중얼거리셨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기척이라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제자 서명준의 걸음걸이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지요. 평생 그를 가르치며 수많은 아이들의 걸음소리를 들어온 황봉수 어른이 눈이 멀어서도 그 기억을 잊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까? 매실이 물었어요. 짐작했지. 확신은 못했어. 그래서 손을 잡아봤던 것이고 내가 장터에서 사람 손이 아니라 무언가를 오래 다뤄온 손이라 했던 것이요. 그리고 도진이 서명준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확신이 된 것이지. 황봉수 어른이 지팡이를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앞에 모으셨습니다. 내가 제자를 지키지 못했어. 옥사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내 두 눈이 이미 멀어 찾아갈 수도 없었지. 그것이 이 늙은이의 한이었는데 하늘이 그 아이의 아들을 이 마당으로 보내주셨구나.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아이가 입술을 깨물었지요. 황봉수 어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매실이 등잔을 가까이 가져다 댔지요. 관아에서 받아온 문서였습니다. 오늘 관아에 들렀을 때 사또에게 따로 부탁하신 것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호적 단자였습니다. 거기에는 서도진의 이름이 황봉수의 손자로 적혀 있었어요.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서를 들여다보는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황봉수 어른이 손을 내밀어 도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 넌 길에서 떠도는 아이가 아니여. 내 손자다. 알겠느냐? 도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마루에 닿도록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지요. 2해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었던 그 말을요. 할아버지. 황봉수 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도진을 끌어당겨 안으셨지요. 12살 아이가 71 노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진이 그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냈어요. 2해 동안 혼자 버텨온 것이, 아버지를 잃고 맨발로 장터를 떠돌아온 것이, 억울함을 풀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매실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밥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하늘이 보내주신 아이라는 것을, 황봉수 어른의 말씀처럼 하늘의 뜻이 이 마당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매실은 온몸으로 느꼈지요. 황봉수 어른이 도진을 안은 채 한 손을 매실 쪽으로 내미셨습니다. 매실이 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한데 이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어떤 가족보다 단단한 세 사람이었지요.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엄달봉이 없어진 온양 장터에 봄이 왔어요. 소금값이 내려가자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지요. 된장 항아리에 간이 맞아지고 김치독에 소금이 들어갔습니다. 밥상에 간이 맞는 국이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2달을 굶어본 사람들은 뼛속 깊이 알았어요. 매실의 소금 행상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엄달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금을 들여올 수 있었어요. 허가패가 있으니 장터 어디서든 당당하게 행상을 할 수 있었지요. 빈 지게를 지고 나가던 날들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지게 가득 소금을 지고 장터를 나서는 매실의 걸음이 달라졌어요. 어깨가 올라가 있었고 눈빛이 앞을 향해 있었지요. 도진은 황봉수 어른께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이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닦지는 못했으니까요. 황봉수 어른이 눈이 멀어도 글을 가르치는 데는 막힘이 없으셨어요. 수십 년을 가르쳐온 분이셨으니까요. 도진이 글을 읽고 황봉수 어른이 귀로 들으시며 고쳐주시는 방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 역관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었지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매실이 행상을 마치고 돌아오니 마당에서 황봉수 어른과 도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도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셨고 도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훈장과 제자의 모습이었지요. 아니,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실이 지게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잠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봄볕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에 심어둔 매화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마당 어딘가에서 새가 울었지요. 석 달 전에는 묽은 죽 한 그릇도 나누기 어려웠던 집이었습니다. 빈 소금 지게를 세워두고 한숨을 쉬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매실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슬픈 것이 아니었지요. 황봉수 어른이 고개를 드셨어요. 매실이 돌아온 발소리를 들으신 것이었지요. 왔느냐? 예, 아버님. 오늘 장터 어땠느냐? 소금이 다 팔렸습니다. 황봉수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도진이 일어나 매실의 빈 지게를 받아 처마 밑에 세워줬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자연스러웠어요. 이 집 식구의 동작이었지요. 세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한번 쓸고 지나갔어요. 장터에서 소가 우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지요. 온양 고을에 봄이 온 것이었습니다. 소금이 풀린 고을에 억울함이 풀린 아이에게 그리고 오래 버텨온 과부에게 봄이 온 것이었어요. 세상이 버린 불량소금 자루처럼 세상이 버린 사람도 제 빛을 잃는 법은 없는 것이랍니다. 버려진 것들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의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법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것이 오래도록 우리 가슴에 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 야담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금 한 톨 없어 겨울을 떨던 과부와 맨발의 소년이 함께 뒤집어 엎은 이 통쾌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